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원천징수 파트로 교재는 25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하신 후에 원천징수 탭을 클릭해서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파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와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 탭은 근로소득 관리, 퇴직소득 관리, 연말정산 관리, 사원 관리, 일용근로소득 관리, 세무신고 서류, 전자신고, 기타 기초정보 관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사업, 기타, 사회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관리, 세무신고 서류, 전자신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리 관련되는 부분 두 개와 데이터 관리,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뭐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부분에서 우리가 원천 관련되는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함에 앞서서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자금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자금연도는 재무회계의 회계연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원천징수 업무가 연도별로 정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업무가 연도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무사랑도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도별로 관리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를 작업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연도라고 하면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하신 다음에 원천징수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신 후 관련되는 작업을 할 때 이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작업 연도는 상단 부분에 회사 코드와 회사 명칭, 사업 연도가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 원천 201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작업 연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원천 2019라고 하는 이 작업 연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연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회계 연도와 부가가치세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기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수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원천 연도를 2018이나 2019 또는 2020년으로 원하는 작업 연도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정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작업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 31페이지에 파트 2에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의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보시면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그 회계 세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급여 상여 등 지급 시에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매월 비슷한 업무가 반복되고요. 사원의 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또 각종 공제사항이나 이중근로 합산 등 업무량이 증가된다라는 점 부분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전자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전산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급여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원천징수 탭에 있는 근로소득 관리와 사회보험 기타 사업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탭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캡처 화면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35페이지에 사원 등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탭에 근로소득 메뉴 쪽에 가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근로소득부터 연말정산 관련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사업, 기타,
소득 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는 먼저 사원 등록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각 사원에 대한 주요 사항, 인적 사항과 세법에서 소득 공제되는 인적 공제 사항, 국민연금 등과 관련되는 4대 보험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원 등록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매월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소득세 계산이라든가 비과세 대상 소득 여부를 자동으로 적용을 해준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대상 인원수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뭐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에 기초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등에 대한 결정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동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 쪽에서 퇴직급여 추계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사원 등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에 우리 사원 등록을 메뉴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별도의 팝업창으로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원 등록이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추가 사항으로 이렇게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원 등록 정보들은 37페이지에 보시면 2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프로그램의 사원 등록 자료는 다음 연도로 자동 2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자금 연도마다 사원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등록되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등록된 정보를 2월에서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작업 시에 신입 사원만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2월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2월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원천징수 쪽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보험 탭에 보면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뉴가 있고요. 데이터 관리 밑에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감 후 2월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서 마감을 하게 되면 19년도에 있는 정보들이 2월 되는 연도 2020년도로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 등록된 정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8페이지에 사원 등록 입력 화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은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추가 사항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38페이지 보시면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4번은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관리 번호를 부여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명은 직원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등록하시면 되겠고, 자,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가 되겠는데 여기에 커서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번호가 나옵니다. 1번 주민등록번호, 2번 외국인 등록번호, 3번 여권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원을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대부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 번호로 등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기본사항 탭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사항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사 연월일부터 마지막에 있는 퇴사 연월일까지 정보를 하나하나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 연월일은 직원이 회사에 입사한 날을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시작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국 외국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왼쪽에 4번 성명 주민번호 등록하는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게 되면 내국인으로 자동 부여가 될 거고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자동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외국인 국적해서 있는데 내국인을 선택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고 내국인이 되면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국적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제 주민 구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때 등록했던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 구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지국 코드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국외 근로 제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0번 부라고 하는 부분은 국외 근로 제공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외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국외 근로에 대해서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까지 월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 월 100만 원 선택하시면 되고요. 원양 어선이나 외항 선박을 관련 있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 건설 현장 관련되는 부분은 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단일세율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19% 단일세율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19% 단일세율 적용한다면 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에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는 항공운송업이나 건설업,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등과 관련되는 기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1,500억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인 기업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19%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여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생산직 등 여부가 되겠습니다. 생산직 등 여부, 그 다음에 야간근로 비과세, 직전연도 총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에 여로 체크를 하게 되면 여로 되는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직원인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생산직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시했고요. 연장 근로 비과세 여부에 있어서 비과세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비과세 적용하는데 1번 여와 2번 광산이 있는데 2번 광산은 한도액이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1번 여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여가 되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총급여는 우리 F8번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가 있죠.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SF8 전년도 총급여, 즉 Shift F8 전년도 총급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총급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총급여를 불러옵니다. 생산직 여부가 여인 사원의 코드와 주민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예라고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직전 연도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4,624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소 정보 있으면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관련되는 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급여 수준을 입력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8번에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실제 4대 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4대 보험료 정보를 확인해서 급여 반영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급여 대장을 입력할 때 등록할 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퇴사연월이 되겠습니다. 퇴사연월은 근로의 관계가 근로관계의 종료일로서 근로자의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퇴사일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퇴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해 보시면 퇴직과 정산이 있습니다.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2번 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적용되는 때에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원 등록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